빛을 바꾸는 거야? 어눌한 듯한 말투에 급한 몸놀림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인권택 감독을 무서운 감독이라 말한다.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 해야 할 말을 그냥 넘기는 법도 없다. 촬영 현장을 제압하는 인권택 감독의 힘은 강렬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엄격함에 있다. 흐트러짐 없이 자기 세계를 이제 일관성 있게 추구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한 작가로서 또는 감독으로서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인권택 감독님은 정말 영화밖에 모르는 분이세요. 영화 위에 그 어떤 것도 잘하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영화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고요. 또 글쎄요. 보통 때는 정말 옆집 아저씨같이 구수하고 편안한 분이시지만 영화가 시작이 되면 벌써 눈에 촛기가 오를 대로 오르셔서 영화 현장에서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그 나이가 감히 상상이 안 될 만큼 젊게 영화 촬영에 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레디 32 하나하나 고! 인권택 감독은 지금 또 한편의 영화를 제작 중이다. 춘향이의 고향 남원에 영화 춘향전의 세트를 짓고 이제 막 새 영화를 시작했다. 언제나 한국적 소재와 영상미를 추구하는 인 감독이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한국 영화다. 한국의 영화사를 보여주고 있는 인 감독의 영화는 감독 자신의 인생 기록이다. 영화가 좋아서거든. 그 영화가 좋아서 하면서도 그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 자체를 이제 담아내고 이제 인생이 녹아서 영화가 되고 또 이제 영화가 녹아서 다시 그것이 인생 삶한테 뭔가 영향을 주고. 인권택 감독은 영화 서편지를 만들므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영상예술가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관객 수 100만 명 돌파로 한국 영화계의 화제가 되면서 그는 소위 국민 감독으로 불리우며 우리 영화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러나 서편지의 신화의 실체는 외형적 흥행 기록에만 있지 않다. 어느 판소리꾼 일가의 삶과 하늘, 그토록 아름다운 영상과 소리로 담아낸 이 영화는 우리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재발견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의 영화 앞에서 10대 고교생도 또 100발의 노인도 감동에 젖었다. 뭔 힘이 있다고 소리가 나오겠어? 인권택의 인생 얘기의 시발점은 늘 고향이다. 고향의 흙과 바람, 산과 물, 하늘과 들판. 이런 대자연의 섭리 없이 어떻게 한 예술가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겠는가. 그는 1936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유복한 가정 환경 속에서 검소한 할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유교적 전통에 엄격했던 어머니와 영화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꿈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우리는 왜 일본 말로 이름 안 건쳐줘? 그게 무슨 그러나 일제치하 해방 후의 좌우익 대립, 6.25 전쟁 등 그 시대를 산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듯 인권택의 어린 시절도 시대적 오리 가득 차지하고 있다. 일제치하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을 그도 피할 수 없이 감내해야만 했다. 해방 후에는 좌우익의 극렬한 대립 속에 그 비극적인 이데올로기의 파편을 맞으며 혼란과 상처로 얼룩진 유년기를 보내야 했다. 나중에 그의 영화 속에도 간간히 비춰지는 이때의 얘기들은 비극적인 그의 유년기의 기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해방이 되고 바로 좌우익 이런 갈등이 시작. 이제 그때 이제 내나 이 장성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무슨 뭐 저 3.1절 행사가 있다면
그 조그마한 장성이 있어도 좌익 따로 우익 따로 뭐 그러고 뭐 이제 4286년 7월 27일 한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던 비극적 전쟁은 휴전을 선언했다. 인권택은 광주 숭일중학교 3학년에 다니던 1953년 여름 학교를 그만두고 장성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를 맞아줄 집은 이미 가세가 기울어 있었고 좌익에 편들었던 그의 가족은 죽은 듯이 생활해야만 했다. 이때부터 인권택은 내면 깊숙이 침잠하기 시작한다. 그의 인생 전반기 내내 세상에 혹독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인권택. 인권택은 숨막히는 집에서 뛰쳐나와 그의 여름 가출을 결행했다. 좌익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고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을 그렇게 산다는 게 굉장히 집이 뭐 활기가 있을 리였고, 이제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꼭 무덤 속처럼 이렇게. 1953년 여름 난리통에 피난왔던 사람들로 복수통을 이루는 곳에서 그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6개월을 보냈다. 희망이 없는 나락의 시절,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힘든 생활을 겨우 지탱해 나가던 어느 날, 그는 미군 군화를 재생해서 납품하는 사람들과 인연이 닿았다. 인권택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 성실함을 높이 산 군화 중개상들은 얼마 후 서울로 올라가 영화사를 차리고 인권택에게 일을 거들어줄 것을 제의했다. 당시는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이 히트하고 영화 제작이 막 활성화되던 초창기였다. (1956년) 20살 나이에 인권택은 서울로 올라가 잔심부름을 하며 영화판에 처음으로 몸을 담았다. 소품 조수, 조명 조수로 정신없이 뛰며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던 그 시절, 그에게 아직 충무로는 다만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잔심부름도 뭐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와서 해달라 해가지고 영화가 한 3분의 1이나 찍혔을 적에 이제 영화계에 들어왔죠. 그때가 이제 정창화 감독님은 장화홍련전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옛날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이 히트할 때 영화판에 들어온 인권택은 지금 40여 년의 세월을 건너와 이제는 감독으로서 영화 춘향전을 준비 중이다. 촬영 시작을 며칠 앞두고 세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에게서 감독의 면모가 물씬 묻어난다. 그는 이제 한국 영화계의 노장 감독으로 지금 그의 97번째 영화를 준비 중이다. 인권택이 영화계에 들어가 정창화 감독 밑에서 처음으로 맡은 일은 허드렛 일이었다. 제일 큰 문제였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해냈다. 이런 성실함으로 그는 단숨에 조감독 자리에 오르게 된다. 정창화 감독의 영화 작업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영화 연출의 전 과정을 익혀나갔다. 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서나 교재도 없고 교육기관도 없던 그 시절, 인권택은 영화 현장을 교과서로 삼아 그렇게 어깨너머로 영화를 배웠었다. 이거 보여오는 때도 눈물겹게 보여온 거를 정 감독님은 이제 슈팅 해놓고
일단 촬영이 끝나면은 꼭 그 오케이냐, NG냐를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조감독한테. 그 현장에서 보면 그 감독님이 이제 커트는 그 소리가 나면 연기자들이 전부 내 얼굴을 먼저 봐요. 이제 내가 NG 하면은 또 찍어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그 환경에서 이제 조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연기자들의 연기하는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는데 좀 훈련도 되고 좀 익숙해지고. 결국 1961년 영화판 5년 만에 임권택은 감독 데뷔를 한다. 그의 나이 26이었다. 데뷔작은 도망강아 잘 있거라. 그는 혼신을 다해 첫 영화에 매달렸다. 이 즈음 이미 영화는 그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영화로 실패하면은 이제 이걸로 영화계를 떠나야 되고, 또 여행이 잘 된다고 해도 그 내가 가진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기껏해야 한 10편 하다가 많은 감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영화계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감독이 돼볼 수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큰 행운으로 알고. 도망강아 잘 있거라는 조국에 불타는 학생들이 일본군에 싸워 이긴다는 독립운동을 다룬 액션물이다. 데뷔작은 대성공이었다. 첫 작품이 크게 히트하자 감독 이름도 알려지고 작품 의뢰도 많아져 임권택은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을 시작한다. 앞서간 동지와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서. 데뷔 초창기 임권택은 초기 시절 작품들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그런 다작 기간은 이후 그의 훗날 차곡차곡 발효돼 임권택 영화의 자양분이 되주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작했다는 것 자체를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여러 곡이 짝이 없는 그 한국 영화계의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 여러 그 조건들, 악조건들을 그래도 이겨냈다면은 이겨내고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막 절소건 작품, 악조건 속 되지도 않은 여건 속에서도 영화를 막 흐트러 마트러나마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쌓인 경륜이랄까, 경험들이 큰 힘으로 내 감독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면도 있어요. 이때쯤 그는 영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싸구려 영화만 찍다 보니 진정한 작품다운 작품 하나 못 남기고 가는가는 자괴감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임권택은 40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작품성과 예술성을 담은 한국적 영상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영화계에 들어와서 60년대 거의 10여 년을 그런 단순히 흥행
만을 위한 작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런 그 허튼 얘기들을 영화로 해가면서 이제 자꾸 나이는 들어가면서 자성의 소리가 이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 내가 산다는 거와 영화를 한다는 것이 서로 같이 물려서 가고 있는데 결국 그 필름으로 남긴 것이 그 모양이라면 내 인생 자체가 그런 꼴이 아니냐 하는 이제 자성도 했고. 다행히 그런 생각과 맞물려 당시 영화 장려 정책으로 인해 도입된 스크린 쿼터제는 그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 스크린 쿼터제는 국산 영화 4편에 외국 영화 1편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로 제작사들은 흥행과는 상관없이 작품 수에만 열을 올렸고 흥행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 감독은 마음껏 원하는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식으로 하셔도 족보는 그대로 적어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권택의 결론은 영화를 통해 이웃들의 삶을 보듬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처음 만든 작품이 1973년의 잡초였고 이후로는 진정한 작품성이 담긴 영화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잡초는 흥행에는 참패였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 돈보다도 훨씬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를 따라다니던 작품보다 흥행을 우선한다는 꼬리표를 드디어 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노력 끝에 1978년에 만든 영화 족보는 스스로도 만족을 느끼는 작품이다. 인권택 감독의 70년대는 이렇듯 진실된 영화를 추구하며 자신만의 영화를 모색하는 시기였다. 이 무렵 영화 제작에 전념하느라 30살이 넘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봤던 인권택은 그의 영화 요곰의 주연 여배우였던 채령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처음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영화라고는 처음인 신인 주연 여배우와 말수가 적어 배우들이 어려워하는 무서운 감독 사이일 뿐이었다. 그러나 요곰이란 영화를 찍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채령이 그에게서 발견한 것은 과묵하고 고지식한 모습 뒤에 진실하면서도 따뜻한 심성이었다. (1979년 3월) 그는 채숙과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두 사람은 43살의 노총각에 28배의 관연한 처녀였다. 결혼과 동시에 모든 연예계 생활을 접고 오직 남편과 두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신경 쓰며 살고 있는 부인 채숙. 인권택이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부인의 변함없는 내저 덕분 아니었을까. 몇 시간 더 바뀌었어? 좀 내가 뭐 일찍 걱정을 하지 말고 오직 영화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막 이렇게 제가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을 맨날 해요. 도대체 영화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만듦으로써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지 않느냐는 대답으로 항상 저렇게 그냥 얼머부리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태흥영화사. 인권택 감독이 태흥영화사의 이태원 사장을 만난 것은 1983년 태흥영화사의 창립작품인 비구니의 연출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영화 감독과 제작자로서뿐 아니라 20년 가까운 우정을 쌓고 있다. 인권택은 대부분 태흥영화사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의 적극적인 후원자인 이태원 사장의 배려 때문이다. 사람이 참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은 뭐 모범적이라고 내가 건방진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간적인 한번 뱉은 말에 대한 걸 지키고 흐트러지지 않고 이제 바로 가는 그 삶에 우선 영화도 영화지만은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와서 가슴에 닿고. 하이, 테이스트. 오케이.
인권택이 만난 또 한 사람의 단장은 정일성 촬영 감독으로 인권택의 영화에 영상미를 더하고 있다. 인권택 대표작들은 대부분 정 감독과의 합작품이다. 말아지는 대로 연결이 됐다. 카메라. 잘 되고 있다. 나하고 임감독하고 처음 만난 거는 1978년도 천선세 씨의 동명소설 신궁이라는 그 샤머니즘의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만다라 안개마을을 쭉 이어오면서 이제 오늘까지 왔고요. 근데 임 감독은 특히 우리 문화의 소중함, 또 우리 그 조상들의 어떤 그 정신의 문제, 또 조상의 지혜로움, 현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 장인 정신이 있거든요. 이태원 사장과 정일성 촬영 감독을 만난 인권택은 80년대 우리 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 1983년 만다라를 제작한 이후 시바지, 아다다, 아지아지 바라아지 등을 만들어 국제영화제에 출품해 한국 영화 세계화의 길을 열었고, 우리 것을 다룬 영화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1989년 아지아지의 바라아지는 제16회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강수연에게 여우 주연상을 안겨줬으며 한국 영화의 국제화를 이끌었던 것이다. 그것을 선근마라고 한다.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그 좋은 일도 잘하지 못하고 수도에도 방해가 되는 법이다. 누가 그 통계를 이렇게 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시바지가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탐으로써 그해 한국 영화 관객이 좀 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바지 자체가 흥행이 잘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관객들한테 이제 높아졌다고. 90년대 초 인권택의 영화 세계에 약간의 변화가 일었다. 액션 영화인 장군의 아들 제작이다. 마음먹고 흥행작 한 번 내자는 태영 영화사의 이태원 사장이 집요한 설득을 뿌리치지 못하고 메가폰을 잡았다. 이 영화는 서울 단성사에서만 67만의 관객이 몰릴 정도로 대흥행을 했고, 이후 인권택 감독은 장군의 아들 2편과 3편을 연이어 찍게 된다. 그러나 이태원 사장은 그를 통속영화에 묶어놓았다는 부담감인지 만들고 싶은 영화를 원 없이 찍어보라고 했고, 인권택 감독은 서편제 제작을 결정한다. 90년대 인권택 영화의 우리 것에 대한 탐구는 계속됐다. 그중 서편제는 인권택을 일약 국민감독의 자리에 올려놓은 영화다. 꾸준히 천착해왔던 한국적 영화 만들기가 작품성과 함께 흥행성을 거둬 서편제는 우리 영화의 기념비가 됐다. 판소리란 소재 속에 한과 해악, 사회 비판과 역사의식을 담아 우리 영화에 대한 욕심과 신념으로 서편제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레디! 카메라 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게. 서편제의 명장면 중에서도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대목은 인권택의 대표적 영화 기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걸어오는 세 사람을 카메라를 한 곳에 고정시킨 채 무려 5분 40초나 그대로 놓아둔 롱테이크 기법으로 연출한 것이다. 명창이 되거라. 언님 북가닥에 흥글을 실어 말고만 소리끼를 따러 갈라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우리 말이 갖고 있는 리듬, 그것이 우리 걸어가는 리듬, 생각하는 리듬하고 같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그 롱테이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설득력이 있어져요. 또 감동도 있고, 그러니까 인위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듯이 그 자연을 난도질하면서 걸어오는 사람을 난도질 치면서 그런 감동과 설득력은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임 감독님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롱테이크도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인이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영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한국 사람들이 살아낸 얘기,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개성 이런 것들을 영화에 이제 그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서편제는 서울에서만 10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국민영화의 탄생이라고 떠들썩했던 서편제 열풍은 얼마 안 있어 해외로까지 번졌다. 그해 10월 중국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제1회 상해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이다. 임권택으로서는 감독 데뷔 31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국제영화제 감독상이었다. 빨갱이들이 들어있는지도 몰라. 서편제 후 임권택은 늘 가슴속에 앙금으로 남아있던 한국의 이데올로기 싸움 문제에 관심을 돌렸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그의 유년기를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그래서 늘 어떻게든 그 헝클어진 실마리를 풀어내려 애썼던 것이다. 1993년 말 그는 그 영화적 실험에 들어갔다. 영화 태백산맥이 바로 그것이다. 카메라 고! 저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만약 그런 원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태백산맥이 그 담고 있는 그런 그 시대의 얘기를 언젠가는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큰 고통으로 이렇게 겪었던 세월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담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임권택 감독은 언제나 이념 그 자체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사람이 근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인본주의적 관점을 영화 태백산맥 속에서 좌도 우도 아닌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나타나는 김보무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다. 어디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어서 중지시키시오. 어서! 회장님, 다시 한번 그 손을 보시오. 반동 이전에 그건 인간의 피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 간의 증오에 토대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사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거 이제 그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의 발판으로 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임권택 감독의 관심은 늘 사람살이에 대한 것이다. 그의 이런 관심은 영화 축제와 창을 통해 다시 한번 표현된다. 영화 축제 속에서 장례식 풍경을 통해 인생의 근원적 문제인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영화 노는 계지창 역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다. 왜 이런 영화를 찍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영화 창은 바로 그의 사람살이에 대한 탐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매번 우리 시대에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질문했었습니다. 이를테면 태백산맥을 질문 던졌었을 때에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그런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쟁들, 그리고 만다라를 질문했었을 때에 단순히 그것이 불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가야 했었던 방법,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세대의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적인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저는 그것이 다... 서편제, 태백산맥, 축제, 노는 계집창 90년대 배출해낸 영화들은 그의 한국적 영화 만들기에 일관된 노력이었다. 잊혀져간 우리 판소리, 사상다툼, 생과 사. 그의 영화 세계를 일관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끼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다. 그의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삶의 모습, 그 깊이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다. 임권택의 영화적 생명력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남다른 자기관리와 예비, 부단한 탐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임권택, 그의 정신은 맑고 순수하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늘 자기지어의 차가운 절제가 숨겨져 있다. 그것은 자기 완성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영화라는 것이 감독의 몸에서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나 뭐 어떤 시나리오가 어느 작가, 영화 작가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서 그것이 용해가 되어가지고 비디오로 보여줘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임권택 감독은 계속 작품 다음 작품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임 감독은 좀 인격자예요. 학문이 많다고 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인격이 어느 날 갑자기 탄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보편적인 삶의 방법 이런 것들도 임 감독한테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우뚝 선 임권택 감독. 그의 뒤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다. 그의 단정한 모습은 엄격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근원은 바로 가족이다. 어린 시절 그토록 도망치고자 했던 가정이라는 공간.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임권택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다시 찾은 가정이라는 공간인지도 모른다. 임권택 감독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자신은 일찍 학업을 포기했지만 그가 평생을 걸어온 길에서 얻은 것을 이제는 나누는 길에 접어든 것이다. 그가 평생 동안 걸어온 길은 영화 인생이며 그가 가르치는 것은 미래의 한국 영화다. 그 무슨 생각을 했지? 내용이 사실 그때 친연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사소리 관람하고 바로 보면서 중간 어떻게 그 노래되는지 그 판은 한국 영화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 영화인데 진지한 이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영화에 대한 꿈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판소리를 사용하면서 그 판소리 판을 임권택은 지난 94년 전남 장성에 영화촌을 건립할 계획을 가졌었다. 영화 태백산맥을 촬영하던 장소로 활용하던 것을 그대로 살려 이후에도 마을 전체를 세트장으로 만들어 영화계 발전을 위한 영화마을을 꿈꿨었다. 그러나 지역의 무관심으로 계획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각도 괜찮은데 이거. 그의 영화에 대한 희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영화 감독 임권택은 영화판 백전노장답게 지금 이 시간도 촬영 현장에 로서 한국 영화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온 영화 감독 임권택. 그는 지금 막 춘향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기는 이제 월매와 춘향이가 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월매가 사는 이제 월매방, 이쪽은 춘향이가 이제 거처는 그 별채인데, 춘향전은 그 조상현 판소리를, 그러니까 판소리가 갖는
그 맛이나 그 멋이나 그 감동스러움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받쳐서 이렇게 그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영화를 할 거고. 임권택 감독의 97번째 영화 춘향전. 그가 만드는 춘향전은 13번째에 만들어지는 춘향전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그는 왜 캐캐묵은 고전에 손을 대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춘향전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 세계에다가 내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문화 가운데서 제일 그 가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춘향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그 이제 좋은 작품을 오는 그 너무 흔하게 생각하고 이번 춘향전을 찍어서 이게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 엄청난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그 작품인지를 이제 젊은 세대 또 이제 그 뿐만 아니고 뭐 장년층까지도 모두 그 다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필름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못지않게 전 세계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가 돼서 지난 5월 3일 남원 춘향전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보도진들 앞에서 영화 춘향전의 갈 길을 밝혔다. 임권택 감독. 그에게 춘향전은 또 하나의 도전이다. 지화자 좋다. 내가 다 레디 고! 조금 다른 거를 보다가 돌아. 이 사태가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해가지고 50년 가까이 영화밖에 모르고 숨가쁘게 달려온 영화 인생. 임권택 감독은 진정한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임권택 감독은 거의 100여 편에 이르는 영화를 만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는 동시에 한국 영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임권택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 왔다는 바로 그 의미는 한국 영화가 가져왔었던 그 수많은 모순들을 그 영화 속에 껴안고 그 모순 속에서 자기의 미학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어떤 한국 영화의 미학을 찾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순 속에서 자기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 자체가 한국 영화의 미학이 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영화 속에서 임권택 감독을 연구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 영화의 역사를 물어보는 또 다른 방식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뒤에 나무가 걸린단 말이야. 이거를 다 내려. 야, 어디다가 내려면 한국 영화사의 우뚝 선 한 거장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임권택. 우리의 빛깔을 우리의 모습으로 찍어야 한다는 그에게 한국과 사람과 사랑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나무가 굵어. 방향 이렇게 그럼 살려주네. 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영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한국 사람들이 살아낸 얘기,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개성 이런 것들을 영화에 이제 그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한국 영화의 어려웠던 상황에서 수십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그 후 오랫동안 배회하고 탐색하다 결국 가장 오리고따운 영화를 만들어낸 영화감독 임권택. 언제나 최선을 다해 최상을 향해 갈 뿐이다. 우리 삶에 그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뭔가 그 행복을 지향한다면 그런 것을 지향해 가는 어떤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감독 임권택은 충무로가 길러낸 대표적인 영화감독이다. 어깨 너머로 영화를 배우며 그는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큰 거목이 됐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세상. 왜 그의 영화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지는가? 영화감독 임권택. 그는 한국에서 나고 살아낸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과 문화를 영화라는 꽃으로 피워나가는 영상예술가이다.